혹시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훌쩍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700년 전에 바로 그 마음을 정말 절절하게 담아낸 노래가 있습니다. 슬픔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는 한 인간의 몸부림, 바로 청산별곡 이야기입니다. 사로리 사로리랐다 청산에 사로리랐다. 네, 바로 이 구절로 시작해요. 한국 문학의 걸작이죠. 청산별곡. 말 그대로 살고 싶다. 차라리 저 푸른 산에 들어가서라도 살고 싶다는 절규인데 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막다른 길로 내몰았던 걸까요? 이 노래의 배경을 알면요, 이 절박함이 훨씬 더 깊게 와닿습니다. 청산별곡은 고려 소교라는 장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무슨 왕이나 귀족들이 점잖게 읊던 그런 시가 아니라 당시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대중가요 같은 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꾸밈이나 체면 같은 게 없죠. 삶의 고통, 슬픔, 욕망 같은 것들이 아주 날 것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노래의 주인공, 이 화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재밌는 건 시가 끝날 때까지 절대로 그 정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 때문에 거의 700년 동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됐죠. 학자들은 시 곳곳에 숨겨진 단서들을 가지고 이 화자가 누구일지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잉 묻은 장글란. 우리말로 하면 이끼 쓴 연장 정도 되는 구절인데요. 이 화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연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만약 화자가 떠돌이 농민이라면 이건 이끼 쓴 쟁기가 되겠죠. 실연당한 여인이라면 몸을 지키던 녹슨 은장도일 거고요. 좌절한 지식인이라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녹슨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어 하나로 슬픔의 이유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이 화자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피해서 선택한 첫 번째 방법, 그건 바로 도피입니다.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피난처가 바로 청산, 푸른 산이었습니다. 시를 보면요, 두 개의 세계가 아주 명확하게 나뉩니다. 하나는 청산이나 바다 같은 자연, 이상적인 공간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물 아래, 즉 물 아래 세상. 바로 모든 고통이 시작된 속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 푸른 산에서 화자가 꿈꾸는 삶은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요. 그냥 산에서 나는 머루나 다래 같은 거 따먹으면서 조용히 사는 거죠. 장소만 바꾸면 이 지긋지긋한 현실과 슬픔도 다 잊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몸이 떠난다고 마음까지 정말 떠날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정말 특이한 게 있어요. 각 연이 끝날 때마다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하는 후렴구가 붙는다는 겁니다. 멜로디는 전해지지 않지만 글자만 봐도 뭔가 좀 경쾌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내용은 절망적인데 후렴구는 밝은 느낌을 주는 이 기묘한 보조화, 이게 바로 청산별곡을 둘러싼 가장 큰 미스터리이자 또 최고의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예상하셨다시피 청산에서의 삶은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도피는 실패로 돌아가죠. 화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가든 결국 자기 자신한테서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요. 산에서 지저귀는 새를 보면서 화자는 뭐라고 하냐면요. 새야, 너도 우는구나. 나도 자고 일어나서 너처럼 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문학에서 배우는 감정이입의 대표적인 예죠. 내 슬픔이 너무 크니까 세상 모든 게 다 슬프게 보이는 거예요. 새의 노랫소리마저 울음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화자의 시선이 자꾸만 자기가 떠나온 곳, 바로 그 물 아래를 향합니다. 몸은 분명히 산에 와 있는데 마음은 아직도 속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떨쳐내지 못한 감정, 우리가 미련이라고 부르는 게 발목을 잡고 있다는 증거겠죠. 결국 화자에게 남은 건 뭘까요? 바로 절대적인 고독입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내가 찾아갈 사람도 없는 캄캄한 밤. 이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화자를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자, 청산이 결국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화자.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또 다른 피난처를 찾아 나섭니다. 이번에 그가 향한 곳은 바로 바다입니다. 여기서 이 시의 구조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1연에서 청산에 살고 싶다고 했던 그 소망이 6연에 와서는 바다에 살고 싶다는 말로 정확히 반복되거든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완벽한 대칭을 이루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장소만 청산에서 바다로 바뀌었을 뿐 결국 탈출구를 찾아 헤매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순환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뛰어난 장치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난처인 바다에서
화자는 이전과는 다른 훨씬 더 근원적이고 무서운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화자는 이렇게 말해요.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그냥 돌에 맞아서 운다고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던졌는지 왜 던졌는지도 모르는 돌에 그냥 맞았다는 거예요. 이 돌은 바로 이유도 없이 찾아오는 가혹한 운명, 피할 수 없는 시련을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내 안의 슬픔에서도 밖에서 덮쳐오는 운명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화자. 자, 이제 그가 기댈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가장 절박한 수단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때 화자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이라는 악기를 켜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의 환상에 가까운 장면이죠. 이걸 두고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너무나 절박해서 제발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날 좀 구해달라는 환상을 보는 거라는 해석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당시 유행하던 산대자피라는 공연에서 동물의 탈을 쓴 광대가 악기를 연주하는 걸 본 거라는 해석이에요. 즉, 고통을 잠시 잊으려고 공연에 집중하려는 시도라는 거죠. 어느 쪽이든 화자의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적도 없고 위로도 찾지 못한 화자가 마침내 도착한 곳, 바로 독한 술, 강수를 빚는 양조장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그의 마지막 피난처가 됩니다.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내 고통스러운 의식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거죠. 화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술 익는 냄새가 너무 좋아서 나를 사로잡으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마실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건 주객전도라고 하죠. 내가 술을 선택한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붙잡았다고 말하면서 망각을 향한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청산별곡은 7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어떤 명쾌한 해답을 주지 않아요. 그저 체념으로 끝을 맺죠.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슬픔으로부터 완벽하게 도망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게 인생일까?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청산별곡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실패하고 또다시 일어서려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이겠죠.